1943년 6월 4일, 텍사스주 맥시아의 철도 거리. 우나피치아 페러 버크하르트가 비밀 일기장에 글을 쓸 때 란필은 살짝 떨렸습니다. 자신의 장교들에게 발각되었다면 독방 감금형에 처해졌을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두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토록 풍족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기차 창문 밖으로 그는 3년간의 나치 선전과 모순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농가, 모든 길모퉁이, 모든 상점 창문에서 전등 불빛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밤 10시, 텍사스 펌원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전기의 발자리였습니다. 독일에서는 1940년부터 등하관제 규제로 독일 제국은 암흑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쟁 전에도 농촌 전략 보급률은 독일 농가의 2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나치 선전이 퇴폐하고 몰락했다고 묘사했던 이곳 미국에서는 전기가 물처럼 흘렀습니다. 이르빈 롬멜의 아프리카 군단 참전 농사 1850명이 락객 열차에서 내렸습니다. 소를 싣는 가축 운반차도, 화물차도 아니었습니다. 식당차와 침대차를 갖춘 안락한 폴몬 객차였습니다. 맥시아의 모든 주민들이 그들의 도착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몰랐지만 이 순간은 현대 전쟁 포로의 역사상 가장 심오한 심리적 변화를 촉발할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산업 역량을 몰아줌으로써 나치 이데올로기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연합군의 승리 방정식은 전투 계획이 아닌 생산 통계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이 통계는 곧 이 병사들이 조국, 그리고 그들의 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정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습니다. 몰락은 1943년 5월 13일 티니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롬멜의 후임인 이르겐 폰 아르님 장군은 약 25만에서 27만 5천 명의 독일군과 이탈리아군 병사들과 함께 항복했습니다. 흩어진 부대들이 며칠에 걸쳐 계속 항복하면서 숫자는 다양했습니다. 영국군을 이집트까지 몰아냈고 몽고메리 자신조차 마지못해 존경했던 병사들이었습니다. 베르마흐트의 가장 노련한 사막 전투병들이 갑자기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1등급 철십자 훈장 수훈자 헤드만 프리드리히 라트카가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전역 참전 농사였고 북아프리카에서 2번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십 년 후 국립기록보관소에서 발견된 그의 일기장은 역사학자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미국 포로 생활이 독일 병사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에 대한 가장 상세한 기록을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패배에서 깨달음으로의 라정은 알제리의 오랑 항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트카와 3만 명의 다른 전쟁 포로들이 임시 수용소에서 수송선을 기다리는 동안 미국식 효율성은 이미 그들의 선입견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육군은 매일 수천 명의 포로를 처리했습니다. 베르마흐트가 권력 정점에 있을 때조차 달성하지 못했던 조직적 정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분증이 촬영되어 파일로 정리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이 완료되고 예방접종이 실시되었습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른 권리도 설명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미국 장교들이 유창한 독일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진정한 충격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21기갑사단 소속 오버라이터 한스 미어는 8개월 후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오랑의 수용소에서 배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인들은 6개월간의 사막 전쟁에서 먹었던 것보다 더 잘 먹였습니다. 흰빵, 진짜 커피, 하루 2번의 고기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선전이며 우리를 감동시키려는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그들의 표준 군사 배급량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대서양 너머로 실어 나를 리버티함은 그 자체로 미국 산업 역량의 기념비였습니다. SS 로버트 E. 피어리오는 캘리포니아 리치먼드의 카이저 조선소에서 4일 15시간 29분 만에 건조되었습니다. 독일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불가능한 선전으로 치부되었을 것입니다. 이 선박들은 생산 절정기에 하루에 3척씩 생산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유럽 전선에 보급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빈 배로 돌아오는 대신 1943년 여름까지 매달 3만 명의 전쟁 포로를 수송했습니다. 1943년 7월의 이 주일간 대서양 횡단은 심리적 해체의 두 번째 단계를 제공했습니다. 90경사단 소속 펠트 쿠르트 치머만은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본국 송환 후 가족에게 보낸 편지들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기록했듯이 선박 승무원들은 매일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의 전체 중대가 아프리카에서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일주일 배급량으로 받은 것보다 많았습니다. 침엄하는 미국인 선원들은 반쯤 먹다 남은 스테이크, 온전한 빵 덩어리, 너무 오래 놓아둔 수갤런의 우유를 버렸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러한 낭비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보급은 무한했습니다. 배 자체는 미국 권력에 대한 떠다니는 교실이 되었습니다. 전쟁 포로들은 그들을 태운 배가 전쟁 중에 건조될 2710척의 리버티함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함선은 32개 주에서 제조된 부품들로부터 조립된 25만 개의 부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말 많은 미국인 경비병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엔진은 3개의 별도 공장에서 제작되었으며 각 공장은 900마력의 실린더를 생산했습니다. 그 후 2년 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항구에서 조립되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대왕 시대 이래 모든 독일 전쟁에서 복무했던 귀족 프로이센 가문의 비렐름 폰 슈토벨은 중령은 훗날 그의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우리 배가 미국 해안에 접근할 때 저는 함교 위에서 레이더 안테나가 회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그리고 어쩌면 영국만이 제한된 수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던 이 기술은 화물선의 표준 장비였습니다. 그는 그때 저는 독일이 이미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43년 8월 2일,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 기지였습니다. 미국을 처음 본 것은 미국의 산업적 약점에 대한 나치 선전의 마지막 잔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노퍽 기지는 4,300에이커에 걸쳐 펼쳐져 있었습니다. 부두는 수마일에 걸쳐 뻗어 있었고 수십 척의 배에 동시에 짐을 싣고 내리는 크레인이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 하나의 항구는 독일 함부르크 항구 전체가 일주일 동안 처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톤수를 처리했습니다. 짐집 전 루르 지방의 공장 노동자였던 게르라이트 요한 2번은 짐을 싣거나 내리는 다양한 단계의 화물선 47척을 세웠습니다. 그의 비밀 일기에서 그는 각 크레인이 독일에서 12명의 사람과 말을 필요로 했을 짐을 들어 올렸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들은 전략으로 부드럽고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산업 도시를 질식시켰던 석탄 연기도 없었습니다. 포로들은 기다리는 기차로 향하기 위해 대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주차장을 지나갔습니다. 주차장에는 수백 대의 민간 자동차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수백 대는 부두 노동자들의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개인 자동차 소유가 부유층과 당 엘리트의 특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934년부터 독일 국민에게 약속되었던 폭스바겐은 1000대 미만이 민간에 인도된 선전속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평범한 노동자들이 자가용을 몰고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기차 자체에 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짐칸 화차가 아니었습니다. 40명의 병사 또는 8마리의 말을 유럽 전역으로 실어 날랐던 40인 팔마 화차도 아니었습니다. 폭신한 좌석이 침대로 바뀌는 폴먼 객차였습니다. 하얀 식탁보와 음식기를 갖춘 식당차였습니다. 파노라마 창문이 있는 전망차도 있었습니다. 헤드만 라트카는 포로가 아니라 관광객처럼 승차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비병들은 그 편안함에 거의 당황한 듯 보았습니다. 한 병장은 우리 칸의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사과했습니다. 에어컨이었습니다. 8월에 우리는 그러한 사치가 히틀러의 개인 랄차에만 존재한다고 믿었었습니다. 노퍽에서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의 수용소로 향하는 사흘간의 기차 여행은 어떤 군사적 패배보다도 나치 이데올로기에 더 파괴적이라는 것이 입증될 것입니다. 기차가 버지니아를 가로질러 달리는 동안 포로들은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모든 것에 따르면 존재할 수 없는 미국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작은 마을이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독일에서는 단 하나의 전기 가로등이라도 있는 것이 행운이었을 지역사회가 있었습니다. 마틴스빌, 덴빌, 그린즈버러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밝게 빛나는 상점 창문과 전기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러 방에 불이 켜진 집들도 나타났습니다. 공장들은 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고 창문들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정에도 주차장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함부르크의 나치 당 블록 리더였던 오베르라이터 메어는 1987년에 발견된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우리는 첫째 날 밤 수십 개의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모든 도시가 함부르크 전체보다 더 많은 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비병들은 이것이 정상이며 1920년대부터 모든 미국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메어는 경비병을 거짓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경비병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들이 곧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로어노크에서 기차는 물과 석탄 보급을 위해 정차했습니다. 포로들은 미국 철도 노동자들이 독일에서 2시간이 걸렸을 작업을 30분 만에 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동 석탄 적재기, 전기 워터펌프, 기계화된 윤활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운영의 모든 측면은 기술적 우월성을 몰아주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무심한 부유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노동자의 2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죽 부츠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리병에 담긴 코카콜라를 마시고 빈 병을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담배를 계속 피우고 반쯤 피우고는 꺼버렸습니다. 전쟁 전 지멘스 출신의 전기 기술자였던 펠트베벨 힐리 밀러는 계산했습니다. 그들이 정차했던 단 하나의 철도 야드에서 1시간 동안 사용된 전기가 베를린에 있는 자신의 전체 지역에서 하루 동안 사용된 전력보다 많았습니다. 그는 낭비가 엄청났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빈 건물에 불을 켜두었습니다. 비어있는 방에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자원의 무심함이었습니다. 기차가 테네시주와 켄터키주로 진입하면서 포로들은 미국의 산업력을 완전히 목격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들은 끝없이 펼쳐진 공장들을 보았습니다. 각 공장은 독일에서 본 어떤 것보다도 거대했습니다. 테네시주의 알코아 알루미늄 공장은 강을 따라 3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의 전기로는 17만 5천 킬로와트의 전력을 소비했습니다. 이것은 미넨시 전체보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루이빌 근처에서 기차는 러버타운 단지를 지나며 속도를 늦췄습니다. 18개월 만에 빈 들판에서 합성 고무 공장들이 솟아났습니다. 4개의 거대한 시설은 각각 수천 명의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그것들은 매년 80만 톤의 합성 고무를 생산했습니다. 독일은 그 공정을 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았던 해에도 12만 톤 이상을 생산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파르벤 출신의 화학자 오버로이탄트 에리 호프만은 즉시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전후 인터뷰에서 그는 저 공장들을 알고 있었다고 해상했습니다. 그는 증류탑과 촉매 분해 장치들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각 시설은 우리가 지었던 어떤 것보다도 더 발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한 곳에만 4개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국에 수십 개의 공장이 더 있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기차는 디트로이트 외곽의 포드 윌로 런 공장을 지나갔습니다. 이 공장은 수마일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단 9개월 만에 건설된 이 단일 공장은 63분마다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 한 대를 생산했습니다. 생산 절정기에는 4만 2천 명의 노동자들이 폭격기를 조립했습니다. 이것들은 1,500개의 하청업체에서 제조된 155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공장은 250만 제곱피트의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켈른시 전체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했습니다. 티니지 상공에서 격추된 루프트바페 조종사 후트만 페를리는 기차가 지나갈 때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는 기차에서 보이는 17대의 B-24 폭격기가 다양한 완성 단계에 있는 것을 세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비행기가 날등하고 급하게 만들어졌으며 전투에서 분해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립 라인의 정밀함과 건설의 품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날등한 항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만들어질 뿐이었습니다. 기차가 미국 깊숙이 들어갈수록 나치 신화의 파괴는 더욱 완전해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그들은 이즈 다리 위로 미시시피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 아래에서는 바지선들이 1942년 독일 전체 수확량보다 더 많은 곡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포로들은 곡물 저장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각 강둑을 따라 펼쳐진 각각의 창고에는 독일의 한 도시에 수개월 동안 먹일 충분한 밀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바이에른 출신의 농부 아들인 운터라이트 사프트 칼 슈미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인들은 우리가 탄약을 수송하듯이 식량을 무한한 양으로 수송했습니다. 그들은 손실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마을 전체를 5년 동안 먹일 수 있는 충분한 밀을 단 하나의 바지선에 싣는 것을 보았습니다. 크레인 조종사는 일주일치 배급량보다 두꺼운 고기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캔자스시티에서 랄차는 거대한 가축 사육장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수만 마리의 소들이 도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축 공장의 냄새가 수마일에 걸쳐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운이 좋아도 아프리카에서 일주일에 200g의 고기로 연명했던 독일 포로들은 미국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에 소고기 샌드위치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프라이터 파울 피샤는 그들이 우리가 빵을 먹듯이 고기를 먹었다고 썼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빵을 먹고 싶어 하듯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감시방은 락 근처 가판대에서 우리에게 햄버거를 사주었습니다. 고기, 치즈, 채소가 흰 빵 위에 담겨 있었고 그 값은 15센트였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20개를 샀고 단 한 장의 1달러 지폐로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평범한 음식이었습니다. 수용소 자체에 도착하면서 다음 단계의 인지적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텍사스주 캠프헌은 단 4달 만에 건설되었으며 3,000명에서 4,800명의 포로를 수용했습니다. 그들의 생활 환경은 대부분의 포로들이 민간인으로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전기 조명, 수세식 화장실, 온수 샤워 시설, 증기 난방을 갖춘 나무 막살랐습니다. 각 건물은 독일 마을 전체가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은 목재로 지어졌습니다. 수용소 병원은 포로들 중 의료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164번째 경사단의 수석외과 의사였던 오베르스트 프리드리히 바워 중령 박사는 대부분의 독일 민간 병원보다 더 잘 갖춰진 시설에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기계, 수술 장비, 그리고 1941년 이후 독일에서는 구할 수 없었던 의약품 공급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적군 포로들을 위한 표준 보급품이었습니다. 바워 박사는 나중에 그들은 페니실린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기적의 약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감염이 있는 포로들에게도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독일 군인들은 기본적인 설파제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미국인들은 주저없이 우리에게 가장 발전된 약을 주었습니다. 수용소 주방은 미국의 번영을 몰아주는 또 다른 교육장이 되었습니다. 치사 임무를 맡은 포로들은 워크인 냉장고, 전기 믹서, 자동 식기세척기, 그리고 5,000명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가스레인지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배급되는 식량에는 신선한 우유, 달걀, 고기, 채소, 그리고 흰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1939년 이후 독일 민간인들이 본 적 없는 양이었습니다. 미넨 출신의 전 호텔 주방장인 펠트베벨 오토 크랩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족이 3년 동안 본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버렸습니다. 썩은 음식이 아니라 단순히 남는 음식이었습니다. 미국 규정은 모든 포로가 충분한 배급량을 받도록 필요량보다 10%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남은 음식은 버려졌습니다. 저는 멀쩡한 빵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울었습니다. 1943년 9월까지 미국 농업의 노동력 부족은 전국 각지의 밭과 공장의 포로들을 고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필요에 의해 내려진 이 결정은 어떤 선전 프로그램보다도 나치 이데올로기에 더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로 집단은 매일 트럭으로 작업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들은 눈가리개를 하거나 제한된 경로를 따르지 않고 미국 심장부를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와 밀밭, 새 교대로 가동되는 공장, 상품으로 가득 찬 상점, 자동차로 가득 찬 주차장, 그리고 냉장고와 라디오가 있는 집들이었습니다. 휴스턴 내각의 한 만화 가공 공장에서 운터라이트 사프트 헤르베르트 랑은 단 하나의 기계가 1시간 만에 그의 마을 전체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 달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면화를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공장은 콜로라도 강 관리국의 전기로 가동되었습니다. 이는 1943년까지 텍사스 농장의 90%의 전략을 공급한 농촌 전기화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공장을 소유한 농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랑은 기록했습니다. 그는 귀족도 아니었고 당원도 아니었으며 그저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기, 상수도, 트럭, 승용차, 그리고 트랙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흑인 노동자를 포함한 그의 노동자들은 독일 노동자들이 일주일 동안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이 담긴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농장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네브래스카에서 포로들은 사탕무 밭에서 일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농업 기계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콤바인 수확기가 100명의 노동자가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밭은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고 각각의 밭은 독일의 전체 카운티보다 더 컸습니다. 농부들은 독일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확량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비옥한 독일 땅에서의 수확량이 1에이커당 30부셀인 반면 이곳은 1에이커당 60부셀의 밀을 수확했습니다. 스코츠블러프 외곽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게프라이터 비렐름 호프만은 이렇게 썼습니다. 16살 소년인 농부의 아들은 제 아버지가 평생 번 돈보다 더 가치 있는 트랙터를 몰았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자 그 소년은 웃으며 그 트랙터는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존 디어에서 더 좋은 새 모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들은 미국 공장 근처나 공장에서 일했던 포로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제네바 협약은 직접적인 전쟁 물자 생산 작업을 금지했지만 포로들은 미국 노동자들을 군사 생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은 수천 명의 독일 포로들이 미국의 산업 생산 능력을 직접 목격하게 해주었습니다. 뉴저지 주의 캠벨수프 공장에서 포로들은 대부분의 독일 공장이 한 달 동안 처리하는 것보다 더 많은 토마토를 하루 만에 가공하는 생산 라인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시설은 대부분의 젊은 노동자들이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여성과 노인 인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팡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전쟁 전 독일 식품 가공 공장에서 일했던 슈탑스펠트베벨 에른스트 바그너는 그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전기 컨베이어 벨트, 자동 충전기계, 수백 개의 캔을 동시에 처리하는 증기조리기가 있었습니다. 한 노년의 여성은 독일에서라면 50명의 노동자가 필요했을 일을 관리하는 제어 장치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녀는 라디오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디트로이트 근처의 발전소에서 석탄을 하락하던 포로들은 자동차 산업이 전쟁 생산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리버 루즈 단지는 10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라 지프, 항공기 엔진, 그리고 탱크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은 매일 150만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소비했는데 이는 함부르크시 전체보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오베르라이터 프랑스 켈러는 주차장을 볼 수 있었다고 썼습니다. 수천 대의 자동차들이 노동자들의 소유였습니다. 독일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교들조차도 거의 차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공장 노동자들이 차를 몰고 출근했습니다. 감시병은 많은 노동자들이 2대의 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는 출근용이고 다른 한 대는 가족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조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43년 겨울 무렵 이러한 관찰에 누적된 랑양은 미국 정보 장교들이 포로들 사이에서 이념 붕괴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을 초래했습니다. 헌방감실에서 운영하는 비밀 재교육 프로그램인 특별 프로젝트 부서는 미국 신문, 책, 교육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포로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기록했습니다. 감시팀의 일원인 폴 로엘런드 소령은 1943년 12월에 보고했습니다. 포로들은 더 이상 생산 통계를 몰아주면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광신적인 나치들도 조롱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독일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지만 더 이상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에 대해 들었던 것을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포로들이 직접 제작한 수용소 신문들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주 포트키어니에서 발행된 디어루프는 점차 도전적인 민족주의에서 민주주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전후 재건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었습니다. 신중하게 선발된 반나치 포로 편집자들은 독자들이 점차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0번째 기갑사단과 함께 포로가 된 헤르만 구츠 중위는 미국 검해를 통과한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잡다한 민족의 국가이며 약하고 분열되어 있고 유대인에게 통제되며 군사적 기량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매일 저는 그 반대를 봅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조직화되고 통일되고 강력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범죄자들에게 동화를 들었습니다. 나치 이데올로기의 가장 파괴적인 타격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1943년 9월 이탈리아의 항복 이후 이탈리아 포로들의 대우였습니다. 협력에 동의한 이탈리아 포로들은 이탈리아 서비스 부대로 편성되어 더 좋은 숙소, 더 많은 급여, 그리고 더 많은 자유를 받았습니다. 독일 포로들은 그들의 옛 동맹국들이 미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미국 식당에서 식사하며 심지어 일부는 미국 여성들과 데이트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헤드만 프리드리히 슐츠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우리를 배신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그들을 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일하고 돈을 벌고 고향으로 수포를 보냅니다. 미국인들은 그들에게 증오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멸하도록 배웠던 이 민주주의는 우리 자신의 체제보다 더 고귀해 보입니다. 1943년 크리스마스는 가장 심오한 심리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 기관, 교회, 시민단체들은 50만 개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독일 포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몇 달 전만 해도 미국 군인들을 죽이려 했던 적들이었습니다. 각 소포에는 담배, 사탕, 세면도구, 그리고 게임이 들어있었습니다. 지역사회는 포로들을 크리스마스 만찬에 초대했지만 규정 때문에 대부분은 수락할 수 없었습니다. 텍사스주 캠프헌에서는 지역 감리교회 합창단이 포로들을 위해 독일어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습니다. 헌 지역의 여성들은 집에서 만든 쿠키와 케이크를 보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은 손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적들에게 보인 이러한 친절은 나치 인종 이론의 마지막 잔재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함부르크 폭격으로 향을 잃은 오버로이튼 발터 밀러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의 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군대와 싸우는 아들과 남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선전이 아닌 진정한 친절, 즉 기독교적 자선을 베풉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적을 이렇게 대할까요? 오직 승리를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자신들의 힘에 대해 확고한 사람들만이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만찬 자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칠면조, 햄, 으깬 감자, 육즙, 채소, 파이,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이는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본 적 없는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포로들은 토할 때까지 먹었고 적들에게 이렇게 풍부한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펠트베벨 한스는 우리는 왕처럼 먹었다고 썼습니다. 독일 장군들이 먹는 것보다 당 지도자들이 먹는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시방들은 이것이 평범한 미국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이며 모든 미국 가정이 똑같은 식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포로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들의 군인들은 무엇을 먹을까요? 1944년 초까지 4만 명이 넘는 독일 포로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그들은 영어, 미국 역사, 수학, 그리고 과학을 공부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는 통신 과정을 제공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는 민주주의와 경제학에 대해 강연할 교수들을 보냈습니다. 지식에 대한 갈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문화적 야만인이라고 들었던 포로들은 수백만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 모든 사회 계층을 환영하는 대학,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신문을 자유롭게 읽으며 여러 관점을 비교했습니다. 이는 나치 독일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카이저 비렐름 연구소에서 징집된 물리학자 헤르만 비렐름 폰 브라운 박사는 캠프 셀비에서 원자 물리학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독일 출신 유대인 난민을 포함한 미국 교수들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과학이 보편적이며 모든 인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독일 연구보다 여러 해 앞서 있었고 적들과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의 관대함은 나치 이데올로기에 의해 형성된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용소 극장에서는 선전물이 아닌 일반 할리우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포로들은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면서 자신들의 상황과 공감할 수 있는 미국의 패배와 회복을 묘사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독일인들은 미국의 적들에 대한 자기 비판에 놀라 분노를 보았습니다. 요제프 크레이머 중위는 미국인들이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점, 실패, 그리고 갈등을 드러내 몰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직함이 그들을 약하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러한 비판이 죽음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그것이 애국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1944년 봄, 미국 생산량이 정점에 달하면서 포로 노동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독일인 전쟁 포로들은 통조림 공장, 제분소, 그리고 제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산업 역량의 완전한 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수치들은 어떤 선전도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히긴스보트 공장에서 포로들은 디데이에 사용될 상륙정이 될 강철을 하락했습니다. 그들은 작업자들이 매달 700척의 보트를 조립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각 보트에는 2만 개의 부품이 필요했습니다. 그 공장은 2만 명의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여기에는 크레인 조작, 선체 용접, 생산 라인 관리를 하는 수천 명의 여성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스탑스펠트 이블 커트 짐머만은 민주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배웠던 모든 것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이 남성의 일을 하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복잡한 기계를 조작하며 10대들이 드릴 장비를 다루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의 교대 근무로 24시간 내내 일주일에 7일 동안 가동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독일 해군 전체가 1년 동안 건조한 것보다 더 많은 보트를 생산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리퍼블릭 스틸에서는 포로들이 매일 10,000톤의 강철 생산을 목격했습니다. 고로는 미네소타의 끝없는 철광석 열차와 펜실바니아의 석탄으로 지속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독일인들의 이해를 초월했습니다. 이 단일 공장은 전성기 루르 지역 전체보다 더 많은 강철을 생산했습니다. 오베르베라이터 파울 하트만은 전쟁 전 크루크에서 일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산업 생산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생산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생산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강철을 유출로 낭비했습니다. 미국 작업자들은 초과 근무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 노동과 이중 교대 근무로도 달성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1944년 여름 수확은 미국의 약점에 대한 나치 선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독일인 포로들은 중서부 전역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농업 생산을 목격했습니다. 캔자스에서 그들은 밀 수확을 지켜보았습니다. 단일 농장이 독일 전체 주보다 더 많은 곡물을 생산했습니다. 콤바인들은 황금빛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처럼 밭을 가로질러 움직였습니다. 각각의 콤바인은 하루에 100에이커를 수확했습니다. 그들이 채운 곡물 저장고는 독일이 1년 동안 수입한 밀보다 더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동프로이센 출신 농부인 온타피치아 프란츠 페버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명의 미국인 농부가 기계를 사용하여 100명의 독일 농부의 일을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수천 제곱마일에 이르는 밀밭의 항공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수확량의 절반을 잃더라도 유럽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중앙 계곡에서는 포로들이 지평선 너머까지 펼쳐진 과수원에서 과일을 땄습니다. 그들은 독일에서는 소중히 여겨졌을 완벽하게 좋은 과일이 사소한 흠집 때문에 버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체 작물이 때때로 가격 유지를 위해 갈아엎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굶주림에 시달리던 독일 출신 포로들에게 심리적 붕괴를 초래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게리터 오토 슐츠는 미국이 가격 안정을 위해 식량을 파괴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너무 많은 오렌지 산더미가 구덩이로 밀려 버려졌습니다. 포로들은 그것들을 독일의 가족들에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경비병들은 공감했지만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한 낭비는 무한한 자원의 전략적인 증거였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침공 소식이 수용소에 전해지자 독일인 전쟁 포로들은 마지막 이념적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그 작전의 규모는 독일 나치 정권의 가장 거친 상상을 넘어선 미국의 조직적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6,000척의 선박, 11,000대의 항공기, 그리고 첫 파도에 투입된 15만 명의 병력이었습니다. 캠프 셀비의 포로들은 마칠 내로 침공 뉴스를 시청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선박들, 인공항구, 그리고 개방된 해변을 통해 매일 15,000톤을 전달하는 보급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약해서 싸울 수 없다고 들었던 바로 그 나라에 의해 조국이 짓밟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프리드리히 폰토베는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상실되었음을 알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전쟁뿐만 아니라 나치 프로젝트 전체가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 산업 강국의 동화와 인종 신화를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트럭에 맞서 말을 보냈고, 자동 무기에 맞서 소총을 보냈으며, 무한한 자원에 맞서 용기를 보냈습니다. 포로 생활 내내 독일인 포로들은 물질적 부유함보다 더 나치 이념에 도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인류애였습니다. 미국인들을 나약하고 감성적으로 묘사하는 선전에도 불구하고 포로들은 자신의 강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게라이트 한스 밀러의 아들이 함부르크 폭격으로 사망했을 때 미국인 수용소 사령관은 적십자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조의를 표했습니다. 로이탄트 파울 피셔의 아내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어렵다고 편지를 썼을 때 미국 교회 단체들은 독일에 있는 그녀에게 식량 꾸러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폭격하고 있는 적국의 민간인에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헤드만 오토는 미국이 독일 국민과 나치 정권을 분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히틀러와 싸우는 것이지 독일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선전처럼 보였던 이러한 구별은 진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전쟁 후 독일을 파괴하는 대신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켰습니다. 의료 처치는 특히 포로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독일인 의사들은 미국인 의료진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선진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포로들은 독일에서는 엘리트 계층에게만 제공되었을 수술을 받았습니다. 독일 국방군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정신건강 치료가 트라우마를 겪는 병사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바워 박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살 시도자들을 처벌 대신 상담으로 치료했습니다. 정신적 붕괴를 겪는 포로들은 구타 대신 치료를 받았습니다. 적에 대한 이러한 인류애는 우리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힘, 즉 진정한 힘의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1945년 3월, 비밀 재교육 프로그램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25,000명이 넘는 포로들이 민주주의 과정에 자원했습니다. 수용소 신문들은 헌법정부, 자유시장,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토론 그룹들은 전쟁 후 독일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모든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광적인 나치 지지자였던 포로들은 민주적 재건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에게 맹세했던 장교들은 전후 독일의 미국식 농업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라이 원수와 관련 없는 오스트 헤르만 구링은 1975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강요나 선전 때문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독일 귀족보다 더 잘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독일에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변화는 너무나 완전하라 미국 당국은 포로들이 미국 방식에 너무 열광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일부는 전쟁 후 미국에 머물기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수용소 서신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미국인 여성들과 결혼했습니다. 수천 명의 포로들이 1950년대에 결국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945년 4월은 마지막 계시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군대가 독일의 강제 수용소를 해방했을 때 그 영상은 독일인 전쟁 포로들에게 보라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그것이 선전이라고 주장하며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 군인들의 증언, 사진, 뉴스 필름, 그리고 결국 독일에서 온 편지들이 그 끔찍한 실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심리적 충격은 파괴적이었습니다.
군사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명예에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제 국가의 완전한 도덕적 붕괴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이 싸웠던 모든 것은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었습니다. 헤드만 발터 슈미트는 가장 설득력 있는 요약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대한 대의를 위한 전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자들의 도구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열등한 민족에게 문명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만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태폐적이라고 불렀던 미국인들이 문명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1945년 5월에 전쟁이 끝나자 독일인 전쟁 포로들은 복잡한 감정으로 송환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모든 것에 모순되는 미국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군인으로서보다 포로로서 더 잘 먹었습니다. 그들은 자국 정부보다 적들로부터 더 큰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받았습니다. 포로 생활의 마지막 몇 달은 파괴된 독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당국은 직업 훈련, 농업 교육, 그리고 정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포로들은 마셜 플랜이 발표되기 전에 그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독일을 처벌하기보다 재건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오스트 프리드리히 폰토베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켰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 지식, 그리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패배한 군인들을 미래의 시민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승리자들의 이러한 관용은 나치의 복수심에 의해 형성된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에서 1946년 사이에 37만 1683명의 독일인 전쟁 포로가 미국 수용소에서 송환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단되고 파괴되고 빈곤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중한 것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민주적인 산업사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미국의 번영을 경험한 독일인 전쟁 포로들은 전후 독일의 변화를 위한 무의식적인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산업 효율성, 농업 생산성, 그리고 민주적 번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은 재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룬 사회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직 전쟁 포로들이 서독 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캠프 셀비의 포로였던 한스 크롤은 서독의 미국 대사가 되었습니다. 캠프코에서 수업을 가르쳤던 발터 할슈타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캠프 헌에 수용되었던 리디거 폰 마르는 유엔 주재 독일 상임 대표를 지냈습니다. 포트 로빈슨의 포로였던 에드워드 아커만은 독일 농업개혁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독일 산업의 미국식 방법, 독일 농업의 미국식 효율성, 그리고 독일 정치의 미국식 민주주의 이상을 가져왔습니다. 1950년대의 경제 기적은 미국 수용소에서 얻은 지식에 부분적으로 기반을 두었습니다. 한스 크롤은 해고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번영이 정복이 아니라 자유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부를 창출하고 다양성이 힘을 가져오며 작업자들을 잘 대우하는 것이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로로서 배운 이러한 교훈들이 새로운 독일을 형성했습니다. 락사학자들은 미국의 독일인 전쟁 포로 경험을 락사상 가장 성공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강요나 선전 없이 미국의 산업력과 민주주의는 완고한 나치 지지자들을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말에 의존하는 대신 관찰에 의존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포로들은 미국 사회가 적을 존엄하게 대우하면서도 최고 효율로 기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생산을 원시적으로 보이게 하는 산업 역량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나치 선전이 환상에 불과함을 드러내는 생활 수준을 경험했습니다. 미국 내 독일인 전쟁 포로의 선도적인 락사학자인 아널드 크레이머 박사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미국은 영리한 메시지가 아니라 순전한 현실을 통해 선전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모든 배부른 식사, 모든 전등, 모든 작동하는 화장실은 나치즘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전쟁 포로들은 번영에 의해 변화되었습니다. 통계는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합니다. 미국에 억류된 37만 1683명의 독일인 전쟁 포로 중 1% 미만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총 2222건이 시도만이 기록되었습니다.
전후 조사에 따르면 95%가 자신들의 대우를 좋거나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놀랍게도 수천 명의 포로들이 전쟁 후 수십 년 동안 미국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1985년 전쟁 종전 40주년을 기념하여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생존한 독일인 전쟁 포로들이 재해를 가졌습니다. 500명이 넘는 전직 포로들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변화가 시작된 곳을 보여주었습니다. 네브래스카주 포트 로빈슨에 수용되었던 전직 오베르라이터 한스 베아는 나중에 메인주 조지타운에서 이사가 되어 돌아온 한 포로는 재해 모임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난방시설 없는 아파트에서 자란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캠프 생활은 큰 발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흐르는 물, 중앙난방, 그리고 풍부한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엄성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아이오와주의 농장에서 일했던 존 스타브스펠트 이블 커트미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농부들은 우리를 적이 아닌 고향을 떠나온 젊은이들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은 식사와 지식, 때로는 집까지 우리와 나누었습니다. 자신들의 아들이 우리와 싸우고 있었지만 이들의 인간적인 태도는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1985년 재해 만찬에서 당시 78살이었던 존 오부스 헤르만 구츠는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그 변화의 본질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적이자 나치였으며 거짓을 믿는 자로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친구이자 민주주의자, 그리고 진실을 깨달은 사람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힘이 정복이 아닌 생산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증오가 아닌 다양성에서, 폭정이 아닌 자유에서 힘이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변기창이 완전 가동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전 세계를 위한 식량을 생산하는 농부들을 보았습니다. 승리의 도구를 만드는 노동자들도 보았습니다. 또한 적에게 존엄성을 베푸는 시민들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진정한 무기가 폭탄이나 탱크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창조를 향한 무한한 능력과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파괴가 아닌 창조를 하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통해 번영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일어선 독일은 미국 포로수용소에서 배운 교훈 위에 세워졌습니다. 정복자로 왔던 우리는 학생으로 떠났습니다. 전직 적이었지만 이제는 친구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당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인들과 독일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이전의 적들은 함께 화합했습니다. 1943년 6월 첫 기차가 텍사스로 들어왔을 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변화였습니다. 이 변화에 대한 인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국에서 독일 포로들이 겪었던 경험의 규모는 명확한 통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전의 규모와 놀라운 성공을 모두 몰아줍니다. 캠프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바다주, 노스다코타주, 버몬트주를 제외한 45개 주에 500개 이상의 캠프가 있었습니다. 175개의 주 캠프와 325개의 지부 캠프가 운영되었습니다. 캠프들은 각각 250명에서 12,000명의 포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캠프당 평균 90일 만에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포로 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37만 1683명의 독일인 포로가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42만 5871명의 추축국 포로의 일부였습니다. 1945년 5월에 최고 인구수를 기록했습니다. 1943년에는 매달 평균 2만 명의 새로운 포로들이 도착했습니다. D-Day 이후에는 매달 3만 명이, 전쟁 마지막 달에는 매달 6만 명이 도착했습니다. 노동 기여도도 상당했습니다. 1400만 인일의 농업 노동이 이루어졌습니다. 1억 보드 피트의 목재가 가공되었습니다. 1940년대 기준으로 이는 2억 3천만 달러의 노동 가치에 해당했습니다. 포로당 1일 임금은 80센트였습니다. 포로들은 46개 주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메웠습니다. 탈출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37만 1000명 이상의 포로 중 단 2222건이 탈출 시도만이 있었습니다. 이는 0.6%에 해당합니다. 영구적인 탈출 성공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탈출자들은 24시간 이내에 재포획되었습니다. 탈출한 포로에 의해 미국 민간인이 해를 입은 사례도 없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했습니다. 4만 명 이상이 교육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135개의 캠프 신문이 발행되었습니다. 3만 명이 영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15,000명이 직업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8,000명은 대학 통신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전후 이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 후 약 5,000명의 이전 포로들이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12,000명 이상이 미국 가정들과 서신 교환을 계속했습니다. 서신 교환 기간은 평균 31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관광객이나 사업 파트너로 다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처우 평가 결과입니다. 95%가 처우를 좋음 또는 우수함으로 평가했습니다. 74%는 포로 생활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믿었습니다. 61%는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는 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1945년까지 강력한 나치 신념을 유지한 사람은 10% 미만이었습니다. 미국의 산업력을 경험한 독일인 포로들은 단순히 역사를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의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은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패배는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감은 나치즘의 이념적 사슬로부터의 해방이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가장 큰 승리는 전장이 아닌 포로 수용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민주적 번영의 압도적인 증거는 군대가 해낼 수 없었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것은 적의 정신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포로들은 독일에 우월상이 있고 미국에는 약점이 있다고 믿으며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된 후 떠났습니다. 미국의 산업력은 단순히 압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족과 폭정으로 형성된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943년에 그들을 포로로 데려온 기차들은 제3제국의 전사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1946년에 그들을 독일로 돌려보낸 배들은 민주주의의 설계자들을 태웠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았고 그것은 작동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심오한 진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미국 병기창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사회가 풍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단순하고 압도적인 증거였습니다. 독일 포로들은 미국의 산업력에 경악했지만 결국 그것에 의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화 속에 유럽 전후 구원의 씨앗과 나치 꿈의 최종 패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배한 적이 아닌 자유사회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인으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1950년대 서독을 변화시킨 경제 기적은 미국 포로 수용소에서 노인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적군 병사들은 번영이 정복이 아닌 자유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인종적 우월성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에서, 전체주의적 통제가 아닌 민주적 협력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독일 포로들은 약하고 분열되어 붕괴 직전에 있는 국가를 발견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한한 힘과 놀라운 인간성을 지닌 산업 거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전쟁 포로로 왔지만 최고조에 달한 민주주의의 병기창의 증인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의 풍요로움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 속에 대서양 동맹, 마셜 플랜, 그리고 독일의 민주적 재건의 심리적 씨앗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보았고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민주적인 독일에서 자랄 것입니다. 1950명의 아프리카 군단 참전 농사들이 텍사스주 맥시아에서 기차에서 내렸을 때 시작된 변화 위에 세워진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음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독일 포로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계시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때로는 가장 큰 승리가 파괴가 아닌 시범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선전이 아닌 번영을 통해, 증오가 아닌 인간애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산업력을 목격한 독일 병사들은 자신도 모르는 민주주의 대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변화의 씨앗을 고국으로 가져갔고, 이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재건 중 하나로 피어날 것입니다. 나치 전사에서 민주 시민으로의 그들의 라정은 현대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강제가 아닌 자유로운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그것이 미국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역사상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탱크와 비행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모범의 힘을 통해 적을 친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독일 포로들은 미국의 산업력에 경악했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것에 의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토대가 놀아 있었습니다.